2025년 9월 4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정확히 69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스라엘 인질 251명이 하마스에 의해서 가자지구로 끌려간 지 정확히 700일째 되는 날이 되는 셈이죠. 결코 짧지 않은 700일, 특히 어둠 속에서 극악의 환경 속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언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의 700일은 어쩌면은 7년 또는 70년보다도 더 길고 끔찍한 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하마스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인질들 50여 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그 근본적인 것은 자세히 분석하고 취재하고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사, 기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와 자격과 의무를 오히려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쏟아붓고 있는 저지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서 쓰레기 기사를 오늘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론 단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와 쓰레기라는 단어를 합쳐서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기사, 기레기가 넘치는 세상에서 오직 외롭게 한 줄기 꽃으로 피어나서 진실만을 전하는 우리 이유진 PD와 함께 진실된 뉴스를 전해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외롭게 피어난 한 줄기 꽃이라고 그랬는데 괜찮습니까, 표현이? 네. 예. 무슨 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피어난 꽃, 예, 시든 꽃이 아니고. 자,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후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후티 총리하고 고위급 인사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모두 제거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총리하고 고위급 인사들이 한꺼번에 이 냄비 속에 다 그냥 들어가서 이 몰살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 28일에 후티 지도부가 예멘 수도 사나이에 있는 아파트에 모여서 후티 최고 지도자 압둘 말리크 알 후티의 녹화 연설을 시청하고 있던 시점에 이스라엘군이 정보기관을 통해 이제 받은 실시간 정보로 그들의 회동 정보를 확보한 것이고요. 이스라엘군이 몇 시간 만에 신속히 그들이 머물고 있던 장소를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습으로 후티 총리 아흐마드 갈리브 알 라하위와 고위 인사 12명이 사망했는데요. 이번 공격은 후티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첫 정밀 타격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중해상작전 이후로 최고위급 인사가 사망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하고 고위급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녹화된 영상 연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시청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알고, 그러니까 그 후티 반군 안에도 이스라엘이 끈앞에 있는 거예요. 모사드가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은 휴민트를 이용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후티 반군을 2,000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군 정보 당국이 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총리 아흐마드 갈리브 알 라하위, 야, 이 이름이 참 어려운데 총리래요. 근데 나는 이 테러 집단에 총리가 있다라는 게 참 특이한데, 이 진짜 총리가 맞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후티 총리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게 예멘에는 예멘 총리가 이제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번에도 이렇게 예멘의 총리라고 오기제하거나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후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식 정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후티라는 이 테러 조직의 지도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그마저도 이번에 사망한 이 후티 총리 아흐마드 갈리브 알 라하위는 후티 지도부의 핵심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수아비 역할을 했을 뿐이었고요. 사실상 지도자는 부총리 모하메드 모프타였습니다. 이번에 이 허수아비 역할을 하던 총리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 부총리였던 실세였던 이 부총리가 총리 역할을 이제 대신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테러 조직이니까 부총리도 부총리라고 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총리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들으면 기분 나쁘죠.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나하고 같은 급으로 총리라고 부를 수 있느냐. 다르죠, 분명히. 그나저나 지금 뭐 어찌됐든 바지 사장이 아니라 바지 총리.
제거되고 고위급까지 한꺼번에 이제 제거되니까 지금 뭐 후티 반군 좀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지난 월요일에 사망한 후티 고위 관리자들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가장 큰 모스크에서 열렸고요. 수천 명의 애도자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신은 위대하다라는 구호와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죽음을, 이슬람에게는 승리를 이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데요. 임시 수장이 된 모하메드 모프타도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날 모인 모두가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 군이 요즘 전과가 좋아요. 계속 뭐 승승장구 승리하고 있는데 하마스 대변인도 이번에 제거했다고 해요. 사실 뭐 이 하마스 대변인 어떤 인물인지 그동안 베일에 쌓였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제거가 됐습니까? 네, 일단 이번에 이스라엘이 제거한 이 하마스 대변인은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아부 오베이다로 별칭이 가면을 쓴 남자인데요. 어허. 그동안 하마스 선전 영상에서 줄곧 봐왔었던 빨간 캐피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바로 그 인물입니다. 저 인물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오베이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수년간 고군분투를 해왔었는데요. 이미 오베이다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군이 2013년 하마스의 기습공격 작전 직후에 폭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부 오베이다의 실제 이름은 후다이파 알칼루트로 수십 년 동안 마스크 뒤에 얼굴을 감춰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신베트와 군 정보국이 사전 정보망을 통해서 이 오베이다의 은신처를 파악한 것이고요. 가자지구 리말 지역의 한 건물을 표적으로 해서 정밀 타격한 것입니다. 이 해당 공습으로 아부 오베이다가 제거되었고 이제 아무래도 꽤 많은 추종 세력을 거느리고 있던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장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오베이다의 원래 이름이 후베이다군요. 후베이다. 그러니까 다 그러다 죄다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썰렁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앞두고 마지막 아주 대규모 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지금 대규모 대피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대피를 시킵니까? 이제 이스라엘군의 대피령에 따라서 이미 수만 명의 가자 주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한 건데요. 근데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고요. 국제기구, 적십자 같은 이런 국제기구들은 대규모 대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가자 남부도 현재 수용 여력이 부족하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러다 죄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야 이 오베이다, 후베이다 이름을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이 먹으면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기억력을 자꾸 되살려야 됩니다. 좀 썰렁해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외우세요 그렇게. 그러다 죄다 죽는다 오베이다. 예. 자 그런가 하면 2023년 10월 7일 테러에 직접 가담했던 이 테러리스트들도 요즘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주 계속 지금 잡아 죽치고 있어요. 또 하마스가 팠던 지하 터널도 이번에 큰 걸 아마 대규모 터널을 발견해서 파괴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IDF의 크피르 여단은 지난 3개월간 가자 남북 한 유니스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작전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공군과 협력해서 이번에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직접 대면해서 사살했다고 하는데 이 중 일부는 10월 7일 학살에 가담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군은 야할론 부대와도 협력해서 약 8km에 달하는 지하 터널을 파괴했고요. 와우. 하마스의 군사시설과 대량의 무기를 파괴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작전의 중심에는 마게노즈 회랑이 있습니다. 이 마게노즈 회랑은 길이가 15km 되는 회랑으로 칸 유니스를 동서로 절단해서 하마스의 남북 연결선을 끊어놓은 그 회랑인데요. 단순한 통로 확보를 넘어서 이 회랑을 거점으로 지하 터널 수색과 그리고 테러리스트 제거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신나게 터트리네요. 저 불꽃놀이 보는 것보다 더 통쾌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달 정도 이제 지나면 10월 7일 2023년 하마스가 저질렀던 그 대학살 2주기가 다가와요. 2년 전에 바로 그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옆에 있는 유대인 마을에 와서 저질렀던 끔찍한 장면이 이번에 공개됐다 그러는데 그 영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들 그냥 너무 안타깝고 슬퍼하고 굉장히 마음에 그 고통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영상이길래 그렇습니까? 일단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 남부 네티브 하사라라는 유대인 마을의 한 가정집을 하마스가 공격한 영상인데요. 그날 남편과 큰 아들을 잃은 이 사빈 타사가 영상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보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 속에서 아버지가 급히 두 아들을 데리고 집 뒷마당에 있는 방공호로 들어가는데 하마스가 이제 그 방공호 안에다가 수류탄을 던져서 터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시신이 이렇게 딱 바닥에 떨어지고 아이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이 아이들을 끌고 부엌에다가 데려다 놓는데 이때 아이들은 눈앞에서 아빠를 잃고 이제 울부짖다가 집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영상으로 지금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직접 보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어디 지하 대피실 같은 데로 피했어요. 다른 각도에서 이제 찍은 화면이네요. 그리고 이제 지하실 같은 데로 이제 대피를 했는데 이때 하마스가 저기다 지금 폭탄을 집어넣는군요. 그래서 터졌어요. 그 아버지가 설명을 좀. 아버지는 이미 쓰러졌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마스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아버지는 이미 사망을 한 거죠. 네, 아버지는 지금 사망을 했고 지금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실 겁니다. 미안해. 지금 몸이 이거 여기저기 들려? 수류탄이 터지니까 다쳐가지고 안 들려, 안 들려. 네. 두 아이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뒤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아이가 동생인 것 같고 서서 돌아다니는 아이가 큰 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군요. 네, 지금 상황이 계속 이제 아이들이 막 울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마스가 지금 냉장고 문을 여네요. 네. 어떻게 그렇게 집에 CCTV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저런 끔찍한 장면들이 다 고스란히 녹화가 됐어요. 지금 이제 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눈을 보이냐? 그래서 이렇게. 동생은 앞이 안 보이나 봐요? 네, 지금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바로 앞에서 수류탄이 터졌으니까 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두 아이들을 뒤로 밀고 아버지가 그 폭탄을 맞아서 아버지는 사망을 했고 그래도 어쨌든 콧바람으로 아이들의 그 이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집에 가고 싶고 이제 계속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막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영상 속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잃고선 패닉에 빠졌는데 좀 충격적인 거는 그 와중에 하마스가 들어와서 뭐 주스 마실래? 와인 마실래? 뭐 이렇게 권하고 근데 아이들은 이제 결국 뭐 귀 안 들리고 뭐 눈 아프고 이러다 엄마 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갔는데 어머니 사빈 타사의 말에 의하면 아무래도 큰아들은 결국 하마스에 의해서 살해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큰아들이어서 이 살해되는 장면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네. 그 엄마는 그때 없었나 봐요. 네. 나중에 이제 엄마가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버지도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군요.
정말 끔찍하네요. 예, 끔찍하고. 자, 이게 사실은 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일자죠.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이 조직이 있어요. 이 단체가 있는데 이 국경 없는 기자회하고 아바즈라고 하는 단체가 국제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캠페인을 시작한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캠페인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 RSF가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가자 지구에서 언론인 210명 이상이 희생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국제 미디어 캠페인을 벌인 것인데요. 언론사들의 신문 일면과 방송에서 블랙 화면을 송출하거나 혹은 블랙 화면과 문구를 함께 송출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계속 기자를 살해한다면 당신에게 뉴스를 전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구를 송출을 한 것이고요. 해당 반이스라엘 캠페인에는 세계 최초로 무려 250개 이상의 언론사가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는 한국 언론사 미디어 투데이도 포함이 됩니다. 자, 210명의 언론인이 죽었다라는 거는 그 2023년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그 진행된 그 전쟁 때문에 죽은 팔레스타인 아랍 언론인이 210명 죽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에 와가지고 1,400여 명에게 총을 쏘고 불을 질러서 다치게 하고 1,200명을 죽였어요. 이 얘기는 왜 안 하고 210명 죽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슨 단체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 죽었다라고 하는 210명의 언론인들 중에 문제는 물론 그 중에 진짜 기자도 있겠지만 앞서서 제가 그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 기자 그리고 기자 행세하는 하마스 대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RSF는 언론인 보호위원회 CPJ의 수치를 기반으로 가자지구 사망자 명단과 수치를 산출했다라고 하는데 영국의 탐사기자 데이비드 콜리어는 이 하마스가 참고했다던 CPJ 언론인 명단이 사실상 하마스가 작성한 명단을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콜리어의 보고 당시에 하마스가 발표한 사망한 언론인 명단은 107명에 달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언론인 수가 70명 정도인데 이 107명이라는 수치는 정말 터무니없는 수치인 것이죠. 반면 언론인 보호위원회 CPJ가 공개한 명단은 당시 약 60명에서 70명 정도였는데요. 콜리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명단의 이름들을 확인해 보니까 모두 하마스가 작성한 그 명단의 이름들과 같았던 겁니다. 콜리어는 SNS 계정을 통해서 명단을 추적했고요. 하마스 명단에 있었던 107명 중에 93%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CPJ 명단의 약 50%는 금지된 테러 조직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었고 그리고 약 27%는 애초에 언론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론인도 아니고 원래 기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들이 포함이 됐다. 50%나 이 테러 조직에서 활동했던 인간들이 지금 프레스 조끼 입고 프레스 이 헬멧 쓰고 카메라만 두면 전부 다 기자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정부 특히 이제 외무부의 반응은 굉장히 강경한데요. 250여 개 언론사가 동시에 뉴스 보도하는 걸 멈추고 이렇게 미디어 캠페인을 벌인 것에 대해서 언론의 가치와 다양성을 포기한 정치적 행동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즉 해당 캠페인이 반이스라엘 정치 캠페인이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또한 전 세계 언론이 가자 지구의 실제 상황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가 퍼뜨리는 이 거짓 선전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건 언론이 아니라 정치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길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이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창에다가 꽃, 가을에 피는 꽃 그러면 이제 쭉 설명해주는 검색 엔진 같은 검색 사이트 같은 건데 이게 전 세계에 그 357개 언어로 서비스를 한대요. 그러니까 거의 지구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인류가 이 위키피디아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뭔가 이 조작이 있다.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의혹을 갖고 조사를 시작했다라고는 하는데 위키피디아 도대체 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제 우선 위키피디아의 운영 방식부터 살펴보자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서 편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자원봉사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그리고 중립성과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원칙으로 하지만 바로 그 개방성과 익명성이 오히려 허점으로 작용했다라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미국 의회 조사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편향 문제, 그리고 외국 세력의 정보 조작 개입 여부입니다. 먼저 반유대주의 감시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 ADL은 최소 30명의 위키피디아 편집자들이 조직적으로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적인 내러티브를 삽입해왔다고 밝혔는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부각되고 반대로 팔레스타인 측의 폭력이나 반유대주의 문제는 의도적으로 축소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혹은 친러시아 선전 개입인데요.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협의회 아틀란틱 카운실은 수천 개 항목에서 친러시아, 곧 크렘린과 연계된 세력이 친크렘린 메시지를 확산시켰다라는 증거를 제시를 했고 실제로 친크렘린 매체가 출처로 활용된 그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미 의회가 위키미디어 재단의 내부 운영 문서 그리고 의심 계정의 활동 기록과 IP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위키미디어 재단은 그 요청을 접수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조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편집 논란이 아니라 글로벌 정보 생태계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되는 이유는 위키피디아가 인공지능 모델들이 학습하는 가장 핵심되는 데이터 원천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챗 GPT가 참고하는 자료 중에 약 8%가 위키피디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 편향된 정보를 주입할 경우 AI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 여론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잘못 알고 브래드 TV에 대해서 잘못 알고 주일날 설교 시간에 브래드 TV와 김종철 감독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브래드 TV는 한국의 메시아닉 주가 만든 방송이다 이렇게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데 저보고 유대인이라고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대로 알고 설교하십시오. 브래드 TV는 메시아닉 주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하는 거고 김종철 감독은 한국 사람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어찌도 그렇게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함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막 댓글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댓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는 그분들도 참 고맙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니라 잘못된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특히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게 진실이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가짜를 보고 가짜를 듣고 가짜를 보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이 가짜를 보고 그것이 가짜다 진실은 이거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 소극적으로 보는 것 이것도 역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론사나 이 포털이나 이런 데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 기사를 내보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때 그게 아니다라고 이 정정하는 글들을 올려주는 거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이고 필요한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거 보면은 혼을 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논리정연하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댓글을 적든지 이 정보를 제대로 입력해서 편집자들이 진실을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위키피디아에
기독교인들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편집위원으로 들어가면 또 더 좋지요. 그것도 안 되면은 우리가 위키피디아를 또 만들면 돼요. 예, 그래서 뭐 브래드피디아 이런 거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브래드피디아 어떻게 본부장님 하실랍니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우리 매력덩어리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야죠.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더운데 첫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서한지구 안에 있는 라말라에다가 프랑스 대사관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채널 12 현지 이스라엘 방송에서 보도했는데요. 그 마카롱 대통령의 이제 프랑스 이스라엘 특보죠. 그 관계에 정통한 사람인데 브롱크테일이라는 특보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오는 9일 날부터 유엔 총회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이제 좀 국제 정치 좀 움직임이 있어요. 그걸 프랑스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그럼 국가 인정하면 그 다음 수순은 뭐냐? 대사관 설립이죠. 그래서 현재 프랑스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스라엘 대사관은. 근데 요거 넣고 또 라말라, 그러니까 PA 본청에다가 이제 그 인근에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대사관을 개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게 중심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동시에 또 이게 프랑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랑 협의가 돼 있다는 식 하면서 최종 목표는 동예루살렘 수도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조치를 한 과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예루살렘을 그 텔레비브에 있던 대사관을 이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이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프랑스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대짝에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프랑스 파리에도 이제 팔레스타인 대사관도 설립할 것이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프랑스의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행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대외 정책을 이제 보면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금수 존치가 있었죠.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이제 가자 전쟁이 한참일 때 이제 정치적 모색을 해야 된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 이제 무기 금수 조치했어요. 그게 이제 연간 한 3천만 유로, 약 440억 원 정도의 무기를 이제 수출을 하나 봐요. 이스라엘에다 그걸 금수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프랑스 유대계에 대한 탄압이 조금 심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거 범죄 지표로 나오는데 이른바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규탄하는 프랑스계 유대인 운동가가 이제 자신의 이제 어떤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금융 제재,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공개 수사를 했어요. 그럼 혐의는 뭐냐? 이스라엘 가자 주민 학살에 대한 동조자로서 반인도 범죄를 선동하는 혐의로 지금 수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고, 지금 프랑스 정부 공개 수사를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좀 탄압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이러니 프랑스 국민들은 또 오죽하겠냐고요. 그렇죠. 지금 그 프랑스 안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 반이스라엘 유대인 혐오 범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2024년 한 해 총 1,500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프랑스 전체에서 이제 혐오 범죄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646건이 반유대 범죄가 지금 보고가 됐고, 뭐 개인에 대한 폭력 시 뭐 이런 건 뭐 것도 있지만 이제 물적 훼손이 있죠. 이제 우리 이제 물론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이제 훼손하고 친팔레스타인 낙서하고 사실상 그거는 테러라고 봐야죠. 그런 것도 시설에 난무하고 있고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제 뭐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무슬림 난민들이 극좌 진영의 최대 유권자 블록으로 나와 있어요. 프랑스 내에서. 그래서 프랑스 전체 인구의 6~8%밖에 안 돼요. 최소 500만 이상인데 이들이 결집해서 프랑스 정치구조 특성상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다당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극좌 진영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정권을 계속 창출해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이스라엘 정책과 대외적으로는 반이스라엘 정책, 국내적으로는 반유대 정책이 탄압적 그 혐오 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무시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3월달에 프랑스 갔다 왔거든요. 가서 이제 그 유대인 그 관계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2023년 10월 7일 날 가자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유대인 혐오 범죄가 100배 이상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프랑스가 이 유대인을 향한 이 혐오 범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레바논 남부 지역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지금 유니필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유엔 평화유지군이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난주에 우리 조 기자가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유엔 평화유지군이 헤즈볼라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협력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하고 막 이럴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참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유엔 평화유지군이 47개 나라에서 온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47개국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가 이 평화유지군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평화유지군이다 보니까 헤즈볼라하고 또 협력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인데요.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2006년에 이제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관한 휴전 협정이 완료돼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 그게 이제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무장 해제 병력을 이탈시킨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천을 한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 유니필 유엔 평화구진을 주도하게 되면 강력한 교전 수칙을 적용해서 안보리 1701호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우리가 강력하게 관철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유엔 사령관을 사실상 프랑스가 주도를 했어요. 근데 7천 명의 유럽 파병 병력에 대한 총괄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가져갔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이제 말은 그렇게 세게 해놓고는 이후적으로는 이제 헤즈볼라 최대 조력자 방패 역할하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도 제공하고 IDF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방패막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표면적 배경이 뭐냐면 이제 겉으로 이렇게 핑계를 대요.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가 잠적하고 있는 헤즈볼라 그 프랑스 내에 있는 그 난민 그 테러 세포 조직 슬리퍼 셀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단을 내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좀 내막은 좀 깊습니다. 사실 이 프랑스는 그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된 본격적인 그 계기가 사실은 프랑스에서 유대인 장교 드레피스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는 이 사건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시온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선조들이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결국은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또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데도 또 프랑스가 협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때문에 시작된 시온 운동으로 나라가 생기고 나서 이번에 또 프랑스가 도와줘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이 굴곡의 역사가 있어요. 뭐 악연이 있다가 또 좋은 인연이 있다가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로도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후로도 프랑스하고도 계속 또 악연이 이어져요. 그죠?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허니문 기간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냉온탕을 반복했는데 반복이라고보다 약간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그 소위 얘기해서 허니문 기간 준동맹처럼 우호적인 시기 그게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1948년 건국전쟁 그다음에 1956년 시나이 반도 전쟁 이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군수무기도 다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950년에 이스라엘 핵 개발을 지원했어요. 근데 사실상 과학자들이 다 유대계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약간 공유하는 그런 개념인데 1950년대까지 이렇게 좋다가 60년대 후반부터 나가면서 이른바 6.1 전쟁 때부터 이제 확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그때 이제 중동 5.1 패권이 기승을 부렸거든요. 5.1 패권으로 전 세계를 갖다가 압박을 하니까 프랑스는 거기에 이제 굴복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67년 6.1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을 맺을 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어떤 안을 관철시켰냐면 서예루살렘, 동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서예루살렘에서도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반이스라엘 드라이브가 그때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슬람 혁명, 이란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에 대한 은신처를 프랑스에서 제공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혁명에 성공하고 외부에서 했거든요. 성공하고선 이란 입성할 때 프랑스 국적기까지 전 세계를 대조해가지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라파트, PLO의 수장 아라파트 어떻게 보면 지금 아바스 PA 수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라파트를 또 프랑스에서 보호했고 그러니까 이 등등 이 행적을 보면은 오늘날 중동 문제의 구할은 프랑스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 뭐 피코 사이클까지 가지 않아도 건국 이후의 이스라엘사만 보더라도 근대사만 보더라도 중동 문제 모든 것 구할은 프랑스 때문에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헤즈볼라, 이란 신정 체제, 그다음 PLO 그 이하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그 레거시들이 누굽니까? 그게 PA 당국 하마스, 뭐 PIJ 모든 순위파 테러 그룹이 다 여기서 이 뿌리가 이게 일종의 자국 역할을 한 거거든요. PLO가 이거 다 조력자가 누구냐? 프랑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현재 중동 문제의 90%는 프랑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야,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이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79년 이슬람 혁명부터인데 그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던 그 khomeini가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하다가 이란으로 올 때 그 비행기를 또 프랑스가 대줬군요. 야, 바게트 빵을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네. 프랑스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는데요. 네. 그 왜 이렇게 프랑스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외교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어떤 그 전형적인 다자주의 외교라고 포장을 하죠. 왜 포장이냐면 미국, 러시아, 중국 강대국 국제정치 사이에서 제3의 길인 다자주의 외교를 한다. 그리고 그게 그럼 다자주의의 그 콘텐츠가 뭐냐? 평화, 인도주의, 국제규범 준수.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거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 내막은 이거보다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더 조금 좀 내막이 있어요.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자주의라면 다 친하게 지내야 되거든.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실상은 바로 에너지 직영하기랍니다. 무슨 얘기냐? 프랑스의 야심은 남부 유럽, 프랑스로부터 지중해권, 중동을 연결하는 에너지 그 루트를 지금 개발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의 핵심이 역할이.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동지중해 유전, 카타르를 연결하는 지금 에너지 프로젝트를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그 기착지가 바로 레바논이에요. 그럼 레바논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레바논의 정치 권력이 약하니까 헤즈볼라라는 게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 테러리스트랑 손을 잡은 거예요. 이걸 다자주의라고 지금 포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바논이 왜 중요하냐면 가스 생산연료의 중간 기착지예요. 그 남부 유럽과 지중해와 중동을 연결하는 핵심 관통로가 레바논. 그래서 레바논에서 우리가 유니필 사령관 할 게 이렇게 우긴 이유다. 레바논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고 그래서 그 레바논의 실소유주인 반복된 얘기지만 헤즈볼라하고의 관계가 이때부터 난 거죠. 사실상 다자주의 외교라기보다는 에너지 유착 관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감독님도 여러 차례 특종 보도를 하셨지만 지중해 그 이스라엘 유전 시추했지 않습니까? 그 시추 사업을 누가 하고 있냐? 시행사가 누구냐? 바로 프랑스 공기업 토탈 에너지 사업입니다. 아, 토탈 에너지. 토탈 에너지가 하고 이게 있고. 프랑스 거였군요. 예, 프랑스가 하고 있고 이건 2022년 총선 직전에 또 막 헤즈볼라가 공격하는 바람에 또 카리시 유전 일부를 또 이스라엘에 떼줬지 않습니까? 요것조차도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뭐 아머스 혹스테르가 이거 압박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 배후에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나서가지고 온갖 반 이스라엘 정책을 해왔고 재밌는 게 지난 10월에 이제 IDF가 한참 가자지고 두드러 패고 있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 삐삐 공작을 성공한 이후에 그 군사시설을 막 폭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프랑스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 노발대발했냐? 그때 이제 금수조치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이제 폭발이 일어났죠. 저게 군수시설이라고 IDF가 폭격을 한 건데 1차 폭격은 저 정도 나왔는데 2차 폭격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1차 폭격 당시 영상이군요. 이제 2차 폭격이 저거보다도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2차 폭격 안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군수물자, 폭탄, 폭약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 이거 군수물자라서 우리가 때렸는데 왜 문제가 많아? 보니까 실제 그 건물 대장을 보니까 실소유주가 누구냐? 토탈 에너지 사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토탈 에너지 공기업 사옥 안에다가 헤즈볼라가 군수물자를 적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반 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노선을 지금까지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팔레스타인 국가를 왜 자꾸 프랑스가 인정을 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동에 진출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는 겁니다. 일종의 아랍의 정서를 우리가 보듬는다 하면서 이게 다자주의 얘기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기 국가 이익, 에너지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양으로 이스라엘 삼는 것이죠. 야, 그런데도 아직도 프랑스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프랑스에서 최소한 조상 대대로부터 한 1000년 이상 살아왔는데 1000년 이상 그 프랑스에서 살았으면 이제 프랑스가 남의 나라가 아니죠. 자기 고국과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프랑스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프랑스가 이렇게 반 이스라엘 정서, 친 팔레스타인, 친 헤즈볼라 이거 뭐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다가 그런 정서를 퍼뜨릴까봐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마카롱 대통령이 프랑스가 이제 총대를 잡은 거죠. 깃발을 들은 건데 좀 요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탈리아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니 총리는 마크롱처럼 전면에 나서지는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약간 양비론, 하마스도 규탄을 합니다. 또 친이스라엘적 행보도 보이고 그러면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가자 지구 점령 반대, 가자 언론이 학살 규탄, 아까 EPD가 얘기한 그 학살 규탄 얘기하고 있고요. 서한 지구 병합 반대, 유니필 철수 공식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 반대를 했어요. 네트냐후가 작년에 유니필 이거 무용지물자 무쓸모다, 쓸모가 없고 무장해제 못 시킨다, 조력자다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탈리아 총리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명분적, 그러니까 비전 관점에서 팔레스타인 이국가 원칙적으로는 해법을 찬성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은 안 돼. 약간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지금 팔레스타인 수반이나 팔레스타인 비자를 다 지금 셧다운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에 못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눈치 보고 있지만 사실상 이탈리아랑 프랑스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파 총리, 멜로니 총리도 왜 그러냐면 에너지 지경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 유럽 지중해권 이 에너지 이 회랑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도 프랑스랑 합세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보도해드렸지만 이탈리아 역시 터키, 리비아와 연대를 강화해가지고 지중해권을 누가 먹느냐 지금 쟁탈전이 벌어져 있고 사실상 지중해권을 돌아쓰고 10개국이 지금 출연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서로 이제 쟁탈전하죠. 이집트 하고 있는데 지금 모양새는 남부 유럽 프랑스가 이탈리아가 주도가 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지중해권부터 카타르까지 연결되는 이 수송로, 경제 회랑, 에너지 회랑을 장악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사실상 프랑스랑 한 배를 탔다. 국가이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눈에 가시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해지면은 자기네들이 이권이 이제 침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 이스라엘을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약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나? 대놓고 싸울 수는 없고. 군사력도 세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 문제로 장기 내전 상태로 만들어서 약화시키는 게 이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인권을 그렇게 팔아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동 진출을 위한 입장료를 내고 있다. 겉으로는 다자유고 안으로는 에너지 패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가 또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군요. 그 2000년 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디아스포라 시켰던 게 로마인데. 그렇죠. 그 후손들이죠, 지금. 지금 그 후손들이 또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죠.
예, 앞서서 일부에서 우리 이유진 PD가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군이 후티 반군의 총리와 뭐 국방부 장관 또 참모총장 아주 고위급 인사들을 그냥 한꺼번에 싸그리 동시에 아주 제거를 해버렸더라고요. 전에는 이스라엘 군이 후티 반군의 어떤 유류 저장 시설이나 군수 시설 뭐 이런 데를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번엔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을 제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군 정보 당국이 이 예멘, 아라비아 반도 저 남쪽 끝에 있는 후티 반군 쪽의 그 상황을 진짜 실시간으로 손금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이게 이스라엘식 이제 참수 작전이 완성이 된 거죠. 어허. 참수 작전 이제 대리 세력을 해체할 때는 이제 대가리부터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요인들부터 타겟팅 해가지고 제거해서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뭐 월스트리트저널도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나는데 이미 후티 반군의 수뇌부들은 이스라엘 모사드에 이제 다 장악됐다라고 하는 게 침투당했다는 게 그 핵심이고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헤즈볼라 우리 삐삐 공작 사태를 케이스터디로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헤즈볼라 지휘관 요인 위치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글포드에서 삐삐 공작으로 다 중간 관리자급 지휘관들 다 날려버리고 수뇌부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지휘체계가 붕괴되니까 병력이 많아도 지휘 통제가 우왕좌왕해요. 우압지로 돼요. 그때 가서 잔존 헤즈볼라 군사시설 병력들 무차별 타격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선지휘부 제거 후 군사 역량 파괴 이게 이제 하나의 공식이 돼가지고 이미 하마스, 헤즈볼라, PIJ, IRGC 등이 이런 전술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란 타격할 때도 IRGC부터 제거하고 들어갔거든요. 주요 장성들. 그 다음에 마음 놓고 들어가서 자기 집 드나들듯이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란에서 지금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무슨 일이 있냐면 IRGC 장성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격을 피한 사람들이 이제 간첩으로 오해받아요. 모사드 간첩으로. 너는 왜 안 죽었어 그런 거죠?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어허.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권력 투쟁하면서 파문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치권이 마비됐다고 그래요. 어허. 그래서 이런 게 어떤 후방 효과도 있는 거죠. 참수 제거하면서 내부 정치 투쟁도 일으킬 수 있고 내전도 있고 서로 파문하고 이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참수 작전. 그 기반은 정보 자산이 딱 깔려 있고 휴민트랑 시그니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다 잡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일이고 요게 하나의 이제 그림자 전쟁의 완성본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또 업데이트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거리 타격 능력.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타격할 때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이 이슈를 다룰 때 2,000km를 어떻게 갈 것이냐. 막 이거 갖고 그리스 놓고 상정해서 훈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란 뭐 2,000km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집 드나들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예멘하고 거리가 또 2,0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확보가 되니까 장거리 타격 능력이 확보가 되니까 2,000km 반경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건들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국경이 그만큼 두터워진 것이죠. 버퍼존이. 옛날 국경에서 싸우던 게 이제 2,000km 반경이니까 전략적 거의 뭐 제공권은 지금 과거에도 셌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이 장악했다고 봅니다. 군사력으로. 그래서 이번 작전에서 특이점이 뭐냐면 예멘 내려갈 때 열대 전투기가 동원됐고 총 작전 시간은 한 대여섯 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격 반경 2,000km 넘어가면서 이제 중간에 공중급유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이 돼버린 거죠. 이런 행동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수 작전은 뭐다? 종합예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자산 플러스 육해공 자산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면서 통합적으로 대리 세력을 해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전쟁 자원으로 칠면 전쟁을 하려면 군수 물자가 모질라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리 세력 시아파 벨트 이걸 다 해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이탈리아가 가장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를 보는 거죠. 어허. 강이스라엘은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다. 자기 에너지 패권 전략에 이스라엘이 가장 thorn in the bush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속담의 발 안에 그 신발 안에 있는 뭐 자갈처럼 항상 찡기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거에 대놓고 군사적으로 못하니까 팔레스타인 국가협법을 밀어붙이는 거다. 외교적 전술로 하는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인가요? 그 후티 반군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계속 드론 날리고 미사일 날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참다 못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서 전투기가 날아가가지고 2,000km 떨어져 있는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 걸 보고 사실은 이란이 많이 쫄았어요. 야, 이거
후티 반군까지 날아가서 공격을 할 정도면 우리 이란도 거의 뭐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쫄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전투기가 하늘에서 공중급유를 제일 잘 받는 전투기는 이스라엘 전투기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번에 아주 실전 훈련을 많이 지금 쌓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 덕분에 아주 지금 그 후티 반군 지금 소위 말해서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 코너를 다루면서 이거 소제목을 뭐로 할까 막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소제목을 3개를 줬어요. 그래서 이 3개 중에 어떤 거로 하면 좋겠니?라고 했는데 우리 조 기자님 한번 골라보세요. 1번 그렇게 깝죽대던 후티 반군 이젠 폭망각이다. 1번. 2번 그렇게 깝죽대던 후티 반군 이젠 폭삭 망했수다. 3번 그렇게 깝죽대던 후티 반군 이젠 다 털렸다. 뭐가 마음에 드십니까? 2번. 2번 폭삭 망했수다. 그걸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러죠. 이걸로 했죠. 네. 자 이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날 그 가자 지구의 칸 유니스에 있는 나세르 병원을 이스라엘 군이 공격하면서 기자와 또 구호대원을 포함해서 모두 20명을 이제 숨지게 제거를 했는데 이걸 두고 지금 국제 기관이에요. 그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단체로 지금 행동을 하는 게 9월 1일 날 항의하는 그런 그 집단 행동을 좀 했어요. 앞서서 물론 이유진 PD도 분명히 이제 그 사실을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사망했다라는 가자지구 안에서 죽었다라는 그 팔레스타인 언론 기자들 정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제 뭐 이미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저기 있는 이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머리띠 두른 사람이 지금 하마스 병력인데 저 사람이 기자를 참칭하는 거예요. 어허. 예? 그럼 이 사람을 누가 저기 기자로 학살된 순교자라고 띄워주냐?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기 하레츠, 그 유명한 하레츠. 이스라엘 신문이죠? 예, 극좌인데 뉴욕타임스보다 더 그 왼쪽에 있는 하레츠. 극좌인데 너는 좌파하는 걸 우리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시전하는 게 하레츠의 편집국장이 저 사람을 띄워요. 그저 밑에 있는 사람도 그 여러 가지 그 유명한 인터넷 매체인데 저 사람을 이스라엘의 학살당한 언론인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이 좀 핵심인데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크로니클이라는 매체 소속 기자입니다. 이 양반이 뭘 했냐면 3명의 이스라엘 인질을 246일 동안 강제 구금한 사람이에요. 어허. 기자라는 놈이. 근데 이거를 오케이, 걔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렇다. 취재하려고 그랬나 보죠. 감금시켜놓고. 246일 동안. 딱 놈이네요. 그거는 이제 약간 심층 취재하려고 그랬나? 그건 이제 약간 관음증 그 질병사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데 오케이, 저는 그럴 수 있어. 쟤는 원래 저렇게 태어나니까. 그런데 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이터 편집국장, BBC 뉴스 CEO, AP 선임 기자 편집기자, CNN 편집국장, AFP 보도본부장, 프랑스 24 국장 모두 이스라엘이 학살한 언론인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미디어 블랙데이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맨날 로이터가 어떻고 이런 거짓말 대놓고 하는 것이죠. 또 그다음 거 보내주십시오. 이 카메라만 여기 있고 여기 옆에 있는 여기 취재하는 거 그다음 장 사진도 보내주세요. 얘도 그 당시 같이 있던 기자고 카메라맨인데 이 사람들 역시 언론인이라고 이제 국경 없는 그 기자회, 국경 없는 구라회에서 이제 RSF가 언론이라고 지칭하는 팔레스타인과 그 카메라만 기자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가장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바비아스 모자를 납치하고 살해한 인간입니다. 저게 기자예요. 저놈아가. 참. 그거를 이제 국제 외신에서는 언론인이라고 추앙하고 이스라엘이 이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워낙 리스트가 많는데 가장 더 악질적인 건데 또 이게 좀 모자이크 처리가 좀 그래서 그래도 한 중급으로 중간 매운맛으로 올린 거예요. 더 많아요 이것보다. 그럼 도대체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안에 진짜 언론인이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테러 단체의 그 선동 기구죠.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만 있는 게 아니라 PIJ, 알학사
매체 하나씩 다 갖고 있어. 이제 우리 일반 애들 그 유튜브 하듯이 그거 기자라고 하는 거야, 걔네들은. 근데 그게 뭐 아까 대표적 그 이 PD가 대충 이제 그 통계를 얘기했지만 저 중에 한 80% 이상이 이스라엘 학살 테러를 지지한 사람이에요. 기자 신분과 상관없이 주민 자체가 왜 주민 같이 넘어와서 강간했으니까 그 학살 파티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80%가 학살 지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하마스 조남 자료인데 하마스 이름 빼놓고 기자라고 해놓고는 올린 거예요. 그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이 학살 자료네 미디어 블랙데이 한데 마치 뭐 대단한 일을 벌이냐 그 생쇼를 한 겁니다. 마치 대단한 일이냐, 양심 있는 어떤 인권 운동가인 양 그렇게 좀 행세를 했죠. 그래도 어쨌든 그 아무리 전쟁터라고 하더라도 그 프레스라고 이렇게 이 방탄조끼 입고 프레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 헬멧 쓰고 그러면 공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이 하마스 대원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국제법상 보면은 이제 그 전쟁에 관한 법률 프로토콜 1번 1조에 이제 아티클 79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에 관한 무력 행사에 관한 국제법상 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은 보호받아야 될 민간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제네바 협정은 이들한테 무제한적인 보호를 하지 않고 언론인이 무력 행사에 가담하면 민간인 보호 조항이 자동 효력이 상실돼요. 그럼 그때부터 뭐냐? 컴배턴트가 되는 거예요. 전투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전 수칙에서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기자는 하마스 병력으로 뛰면서 기자 취재도 하는 요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전투요원으로 분류돼서 사살하는 게 맞다. 적 제거가 맞다라는 게 국제법적 해석입니다. 고로 프레스 조끼 입고 돌아다니고 이게 쫄래쫄래 돌아다닌다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우선 테러 행위에 참여하면 그거는 사살을 해도 저스티파이 되는 거예요. 사살이. 그러니까 IDF는 학살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팩트만 얘기해놓고 국제법상을 보면. 그러면 이 RSF 그 국경 없는 구라회 왜 이렇게 가짜 기자, 가짜 행세하는 그 테러리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이게 계속 취재를 해보면서 그동안은 이걸 그냥 그 좌편향 뭐 반유대 편향 이런 어떤 그 언론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뭐 그 성향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뭐냐면 인지 전쟁이에요. 그게 뭐냐면 cognitive warfare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을 해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어떤 심리전인데 사람들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조작하는 과정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죠. 정보와 심리전 영향을 통해서 사고를 왜곡하는 것인데 이번 미디어 블랙아웃을 주도한 것이 바로 RS 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휘부가 된 거예요. 지휘부가 돼서 모든 매체에다가 사전 스크립트를 다 했어요. 동일한 리드 기사도 제공하고 통일된 앵커멘트, 그다음 지면 일면에 이제 흑색 광고, 그다음에 동일한 해시태그 등 엄격한 보도 지침이 하달된 거예요. 이거는 지휘 통제예요. 지휘 서진 하달이에요. 이거는 군사작전 하듯이 벌인 것 같은 유사한 일종의 인지전쟁이다. 그래서 RSF의 목표, 국경 없는 기자의 목표는 하마스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지전쟁을 펼친 것이라는 것이죠. 목표는 뭐냐? 자기들의 특정 목표는 뭐냐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이랑 무력전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의 최대 목표는 시스파이어입니다. 휴전입니다. 이걸 위해서 국제 여론이 나서는데 어떻게 하냐? 그 인지전쟁의 요건이 이런 겁니다. 사실 왜곡을 해라. 기자 왜곡했죠. 두 번째, 세계관을 조작해라. IDF가 지금 가자지구에서 학살하고 있다는 세계관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왜곡시켜라. 이 뉴스를 베이스로 해서 멜로니 총리도 규탄을 했지 않습니까? 왜 가자지구에서 언론이 학살하냐?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작이라는 것이고, 일반적인 언론 준칙을 넘어선 거예요. 이건 전쟁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휘부가 다양한 플랫폼, 로이터, BBC,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외신 플랫폼에 동시다발적으로 시간 딱딱 코디네이터에 맞춰가지고 때렸단 말이에요. 이건 군사작전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일사불란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신력 있는 외신 매체를 이용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의심을 안 하죠. 이미 속은 거야. 근데 난 속은 걸 몰라. 그러니까 군사작전은 인지전쟁화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반이스라엘 정책의 어떤 제도화가 최종 목표다. 결론적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비밀 공작이나 무력 전쟁에서 아까 정보전 이런 그림자 전쟁에서는 세계 탑이에요. 그런데
극자 언론 매체가 총동원된 이런 인지 전쟁에서는 거의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이게 반유대 정서가 이제는 이게 그냥 뭐 개인의 취향, 뭐 나는 이런 관점이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웨퍼나이즈 무기화돼서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요주의 포인트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고 이번에 완전 속수무책으로 참패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누가 RSF 그 국경 없는 기자회를 누가 동원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했느냐? 저는 확인된 건 없지만 프랑스하고 유럽이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아하. 이거 프랑스하고 대부분 유럽 매체가 통신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와 유럽, 남부 유럽 전체가 작당하고 들어와서 이 인지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다. 왜? 강력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국가 이익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제전에 인지 전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어떤 핵심 어젠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폭격기 전투기 동원해서 두들겨 부시고 뭐 제거하고 해도 지금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전쟁, 세계관 전쟁, 인지 전쟁으로 이제 지금 또 돌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참 이스라엘은 그걸 못해요. 참 어떨 때 보면 저도 보면 되게 답답하고 한심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온 세계 언론 그리고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반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렇게 뉴스 보도하고 이렇게 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하는 거에 우리나라도 동참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 때 그래도 그런 쓰레기통 속에서 진실만을 알려주는 이 브레드 TV 같은 데를 이스라엘 정부에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고마워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마운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랑 얘기를 해야 돼요, 대화를. 협력해야 되고. 저 네트냐 이 일 당하고 나자마자 네트냐가 뜨거 해가지고 미국의 그래도 좀 괜찮은 중소 팟캐스트랑 직접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영어가 되니까 네트냐후 총리는. 그런데 한국어에서 우리가 이제 거의 뭐 브레드 TV가 장악했지 않습니까? 장악은 뭐 그냥. 그러니까 뭐 하여튼. 좀 더. 우리 관할권. 예. 관할권인데 그럼 당연히 대사관에 전화해서 인지전쟁 차원에서도 협조 요청 공문이 와야죠. 고맙다. 밥 한번 먹자. 밥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밥까지 바라지도 이제는 않는데. 군사작전화 생각해서 외교적 협력, 민간 외교를 해야 될 시점인데. 근데 전화 한 통 없어요. 없어요? 예, 전화 한 통 없고. 그럼 당해야지 뭐. 예. 어떨 때는 아주 진짜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좀 하자 그래도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 브레드 TV하고 인터뷰를 거부하는지 나는 참 우리나라 이스라엘 대사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래도 뭐 우리가 대사관 보고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오늘 많이 흥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뭐 국가 단위 구라가 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요. 흥분하는 거 아주 보기 좋은데, 근데 흥분하니까 말이 조금 짧아지네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